분양가 상한제가 6개월 유예됐다는 소식에 재건축을 추진 중이던 아파트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정부는 상한제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현재 재건축 단지들 상황과 분양가 상한제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들 짚어봤습니다. 이동통신사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일부가 메신저 앱을 이용한 통화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보는 무제한이라고 해놓고 소비자를 속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의 대규모 손실에 판매한 은행들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겠다며 규제를 지나치게 풀어줬던 게 화근이라는 지적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에서 2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가운데 오후에 또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 건수가 11건으로 늘면서 방역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보완책 관련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6개월 유예가 결정되자 재건축 단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미 꽤 진행된 단지들은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나머지는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막바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준비가 한창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기 전에 일반 분양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 12월 말, 늦어도 내년 4월 전까지는 일반 분양이 가능한 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숨통이 튀었다는 반응이고 거래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 피했다 해서 추가 부담이 발생이 많이 안 되니까 그 상태에서 너무 좋아하고 매수자들도 추가 부담 많이 발생할까 봐 망설이고 있다가 많이 이제 살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런 상황. 반면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앞당기기 어려운 재건축 단지들도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이 아파트 단지는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에 자포자기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선분양 하려고 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정이 쫓겨서 저희는 아무 정신이 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저희가 발버둥 친다고 했을 것도 아니고. 조합원들 보호수 추첨이 끝나지 않은 상태는 그냥 공고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듯하죠. 6개월 유예에 따른 혜택은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더라도 일부 단지들만 누릴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보완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오늘 국토부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 정책적 후퇴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더 꺼낸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김현미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원칙은 변함없다며 정책 후퇴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상한제를 바로 시행해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시장 과열이 일어날 경우 보다 강력한 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어제 보완책에서 발표된 동단위 지정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 이런 취지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죠. 이 상한제 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김 장관은 높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상한제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과천에서 분양이 있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600만 원이 뛰어서 거의 과천 분양가가 4천이 됐습니다. 강남이나 이런 데는 6천, 8천, 1억 되는 게 시간 문제이다. 그러면서 과거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도 주택 공급은 예년과 비슷하게 많이 이루어졌다며
상한제 적용으로 공급이 줄 것이라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유예 방침을 놓고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나왔습니다. 자, 강 기자. 네. 이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네. 우선은 이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에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내일부터 당장 이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 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통상 관리 처분 인가를 받으면 주민 이주와 철거, 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이 분양 보증서를 또 발급받아야 하고 구청의 승인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절차가 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은 앞서 이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거나 아예 이 소급 적용을 철회해 달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어제 정부는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서울 재건축 단지 61개, 6만 8천 가구가 6개월 유예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내년 4월까지 분양 준비를 마칠 수 있는 단지는 3분의 1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합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서둘러서 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득될 게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거 무슨 말인가요? 네,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되더라도 이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 지침에 따른 분양가 통제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둔촌 주공을 예로 들면 허그의 분양가 관리준을 적용하면 일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평균 2,600만 원대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초 조합이 예상했던 어떤 설계나 이 마감제 적용이 어렵게 된다는 건데요. 다만 삼성동 상하 2차처럼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조달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선분양으로 돌아설 조합이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당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을 때 부작용으로 거론되던 게 이 공급 축소 논란인데 네, 그렇죠.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될까요? 일단은 공급을 앞당기는 효과는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급 악화 우려는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내년 4월에 유예 기간이 끝나면 이후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고 결국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이 조합원들의 반발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공급 물량이 풀리지 않게 되면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몰리게 되고 또 결국엔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이번 6개월의 유예 조치가 이 논란을 의식한 임시방편 조치가 아니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그냥 전화 대신에 보이스톡 같이 앱에 있는 통화 기능으로 전화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도 이 서비스가 먹통인 경우가 많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윤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외국인이랑 대화를 많이 하고 주로 카카오톡 보이스톡이나 이런 걸로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보이스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무제한을 이용할 이유가 딱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했지만 앱 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 알고 보니 계약상 무제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명칭은 데이터 무제한이지만 실제로는 앱 통화 데이터에 제한을 두는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핸드폰 계약할 때는 못 들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알았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더 비싼 요금을 내고도 통화 제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통사들은 이런 지적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심지어 홈페이지에 통화 앱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다가 확인 취재에 들어가자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관에 있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수겠죠.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요금제별로 사용 제한을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국감에서 약관을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촉구하겠습니다. 이 통사마다 요금제마다 다른 통화 데이터 제한에 소비자들만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사태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역시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에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박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우리은행 직원 90여 명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DLF 광고 문자 3만여 건을 고객에게 대량 발송했습니다. 영업점 판매 직원은 고객에게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 메시지를 다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투자 광고는 성격상 상품의 장점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런 투자 광고의 내용을 규제할 뿐 광고를 보내는 것 자체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가 사모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허용된 겁니다. 기존에는 은행 등 금융사는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면 안 됐고 사모 투자자에게도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또 금융사는 사모펀드 투자 위험 사항을 1년에 4차례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자 보호 장치들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맞아요. 커졌을 수도 있어요. 커졌을 수도 있는데 규제가 풀어지면은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서 피해가 날 건지 조금 이제 살펴봤어야 되겠죠.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불시 점검을 통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판매 과정의 문제를 확인해 놓고서 이제와 뒷북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정부가 제시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당초 2.4%였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겁니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성장률 목표치 2.4%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2.4% 내지 2.5% 경제성장률 달성 가능하신지요? 제가 보기에는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감안해서 정부가 설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여건이 악화돼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선 도입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울 때 건설 물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디플레이션 우려 이야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2% 이상 형성돼 있고 지금 단계에서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언급했습니다. 복지 분야 지출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한 공방도 있었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 복지 지출 비율이 35.4% 늘어난다며 재정만 확대해서 베네수엘라와 같이 무상 시리즈에 부었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는 것은 자기 비하적 지적이라며 복지, 대외 재정 여건, 산업 구조가 다른데 한국과 비교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주춤하는 듯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오늘만 2건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오후에는 추가로 의심 신고까지 접수돼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파주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또 접수됐습니다. 현재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전에는 파주에서 2건의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요. 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파평면과 적성면 농장 모두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은 파주 4곳, 강화 5곳, 연천과 김포 각각 1곳으로 모두 11개 농장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닷새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당국은 오전 3시 30분부터 경기도와 인천, 강원 지역 모든 농장과 도축장에 대해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농장들과 반경 3km 내에서 키우는 돼지 17,000여 마리는 현재 살처분이 진행 중인데요. 파주에서는 어제 19개 농장 4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파주 지역에서 키우는 돼지의 절반 이상이 살처분 대상에 올랐습니다. 방역당국은 태풍 미탁에도 대비해 살처분 돼지를 매몰한 땅 주변으로 오염된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비닐 덮기, 배수로 관리 등을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김정은입니다. 월급이 통장에 입금되기도 전에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죠. 세금 같은 것들인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 생각을 조사했는데요. 자, 결과를 보니까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연금이 향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절반에 달했고 연금액이 심지어 줄어들더라도 보험료 인상만큼은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에 비슷하게 다가왔습니다. 연금이 바닥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크지만 이를 막기 위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것도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지급이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연금 구조에 한계가 오면 1년치에 필요한 연금액을 산출을 해서 세금처럼 그때그때 걷는 부과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선진국들도 많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걸까요? 국민연금의 수익률,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치성 논란, 또 고갈 우려와 미래 세대의 부담, 거기에 그를 사실로 만드는 저출산 문제까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연금액 자체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연금액을 깎고서라도 연금을 미리 받겠다는 사람, 이거를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3명 중 1명은 평균 월 소득이 15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당연히 연금액도 얼마 안 됐겠죠. 반대로 나중에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은퇴 후에도 연금 받기를 미룬 사람, 이 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신청을 해서 연기해서 연금을 받는 사람 3명 중 1명 이상은 평균 월소득이 4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결국은 아직은 미성숙한 연금 제도 때문에 충분한 액수도 지급되지 못하고 있고 당장의 노인 빈곤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연금 내에서도 보신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묘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번엔 우리 디스플레이 업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지난 20년간 세계 1위를 유지해왔죠. 그런데 이 효자 산업에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를 추격하던 중국이 기술력까지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수영 기자가 디스플레이 산업 상황 알아봤습니다. LCD 위주로 수익을 내던 우리 중소기업들은 요즘 생산 공장이나 회사 자체를 중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 제품과 품질 차이는 크지 않은데 가격에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기준 32인치 TV용 LCD 패널 가격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가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가 LCD로 호황을 누리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진단합니다. LCD는 일본 샤프가 최초로 양산화 성공을 하고 우리는 사실 쫓아가서 더 좋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국이 쫓아와서 이제 더 싸게 만들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R&D가 필요하죠. 새로운 대안 시장은 OLED입니다. 결국
OLED를 포함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의 전환 속도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미 LCD 시장은 중국의 맹추격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OLED 기술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런 산업 전환 상황과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취재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이 현재 삼성이나 LG 등을 비롯해서 기업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OLED를 바탕으로 삼성만의 기술을 더한 QD OLED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에 걸쳐 사업 전환을 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여기에 LG 디스플레이도 OLED 확대 쪽으로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LG는 OLED에 사활을 걸고 한 발 앞서 생산 라인 확대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기존 LCD 사업은 축소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 전체 인원의 20%가량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공격적으로 OLED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OLED의 글로벌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전 세계 OLED TV용 패널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을 보시면요. 세계 점유율은 올해 8.3%에서 5년 후인 2024년에는 2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TV용 대형 OLED의 글로벌 독점 사업가로 꼽히는데요.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강자였던 LCD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OLED 시장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와 중국 간 OLED는 아직은 기술 격차가 큰 편입니다. 중국은 아직 대형 OLED는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주로 들어가는 OLED에서는 벌써 중국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95% 이상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해 왔는데 지난해 0.1%에 그쳤던 중국 기업이 올 들어 5.4%를 기록하며 2위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술력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책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까요? 우리 OLED 기술이 중국보다 2년에서 3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기존 LCD 시장의 경우 우리의 인력이 중국으로 스카웃이 되면서 기술도 많이 넘어갔는데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OLED 시장의 완전한 장악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LCD 사업이 안 된다고 사람을 다 해고하잖아요. 그럼 그 해고한 사람 다 어디 가겠어? 다 중국까지. 해결 솔루션은 뭐냐면 OLED 사업을 더 많이 하고 더 기술 개발을 빨리 해서 우리가 시장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가 완화돼 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거스름돈으로 동전받는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예 잔돈을 안 받거나 동전이 안 생기게 이 구입하는 물건값을 맞추는 경우까지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잔돈을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발행된 동전의 금액은 총 425억 9천만 원으로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등이 보편화되면서 동전 사용이 줄었고 자연스레 동전 발행액도 감소하면서 최근 3년 사이 동전 발행액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동전 사용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동전을 아예 사용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가 곧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받는 거스름돈을 스마트폰에 있는 모바일 현금 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자신의 계좌로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안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동전 발행하는 예산을 좀 아끼고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잔돈을 입금하는 모바일 현금 카드 도입을 했거든요. 화폐의 디지털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른바 동전 없는 사회가 현실이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8% 올라 지난해 10월 첫째 주 0.09% 상승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원은 저금리 속에 풍부한 유동성이 유입되는 가운데 가을철 이사 수요와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더해져 상승폭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주택의 전셋값이 떨어지고 매매값은 오르면서 전셋가율이 50%대로 떨어졌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서울의 전셋가율이 59.9%로 지난 8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KB국민은행은 매매 가격은 올 들어 9월까지 1.1% 상승한 반면 전셋값은 0.11% 떨어졌다며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 투자가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위축에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30대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40.51포인트 내린 2031.91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7.59포인트 내린 624.51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낮아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현재 태풍 미탁은 중심기압 98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27m의 소형급의 세력으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귀포 서쪽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목포 부근 해상까지 바짝 다가서겠고요. 이후 남부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전남과 제주도에는 태풍특보가, 그 밖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청주 25도로 큰 더위 없이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3도, 강릉 22도, 울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으로 인한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동풍의 영향을 받아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보완책을 정부가 내놓자 전문가들과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다른 효과가 없고 공급만 줄여서 결국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집값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실제로 했는지입니다. 예전에는 공청회도 많이 열고 관련 정책 마련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의견 수렴을 했던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정부 관계자들끼리만 이번 대책을 마련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 대책을 제대로 조정하고 출시할 때에는 여러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정말로 효과적인 대책이 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